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건강 세미나 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말씀도 우리가 처음에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17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로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굉장히 겁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에 17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몸을 얼마나 잘 보관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더럽히지는 않으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또 우리가 자백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하고 참 이거를 잘 알고서부터는 이제 뭐를 먹어도 뭐를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고 이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조금 무서웠잖아요, 그죠? 예? 좀 무서웠는데 북한에서 뭐 포격을 하느니 그런 얘기 나오니까 좀 무서웠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겠더라고요. 혹시 오늘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세미나 못하면 어떡하나, 또 그 걱정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행이고, 보통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다음에 수련회 같은데 이제 건강 세미나 또 해갖고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2시간짜리 수련회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나눠갖고 여러 번 대학에서 하는 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은 지금 여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좋으실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쉽게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아는 게 많다, 지루하다 하시면 조금 참으시고, 또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그림을 좀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제목 자체가 체온 면역력, 저체온에 어떻게 예방하고 자연 치료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안 나오네. 정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온도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 보통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전부 아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 체온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다들 36.5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36.5도를 어떻게 우리 몸이 36.5도를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만드셨을 때 어떤 뇌에서 작용은 바로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36.5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그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살다 보면은 이제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는데 아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추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울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데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몸에 그 머리에서 오달을 하기를 열 생산을 늘려라.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또 특히 화장실에 그 소변 보고 나면 막 쫙 떨리고 하는 이런 것도 바로 따뜻한 것이 밖에 나갔을 때 온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열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고 또 닭살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수축한다든지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 몸을 36.5도로 유지하도록 굉장히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이제 더울 때 반응은 어떻게 된가? 더울 때는 이제 반대로 열이 많이 생기니까 열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제 혈관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신경들은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낮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많이 지배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밤에 그 저녁에 후에 그렇게 할 때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그 많이 활성화될 때는 혈압도 높아지고 또 혈관도 또 좁아지고 그 다음에 림프구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활성화될 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또 혈관도 그 늘어나고 또 림프구도 많아져 가지고 그 우리는 말하면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감기도 뭐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메르스 같은 것도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 생겼을 때 이제 병균이 침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병균이 침범했을 때 우리가 언뜻 보면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언뜻 보면은 병균하고 그 우리 면역하고 싸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병균이 침입하면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온도를 올려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36.5도였던 것이 38도로 체온을 올려가지고 체온을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혈액순환이 자동적으로 잘 되고 혈관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 백혈구라든지 면역 이런 물질들이 빨리 병균이 침범한 곳에 가서 싸워가지고 퇴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온도를 올려볼까 하고서 올린다고 올라갑니까? 참 너무 그런 게 신기해요. 그게 그 뇌에서 자동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침입했으니까 온도를 올려갖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해갖고 온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 들으면은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이 올라가는 거는 바로 우리 몸에서 자연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해가지고 온도가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열이 올라가자마자 어이구 이게 열 올라간다 안 되겠다 해갖고 병원에 가서 아니면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먹었다고 그러면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아다니는 거지. 싸우지 말라고. 아니면은 줄로 묶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감기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이 좀 올라도 그거를 해열제 같은 거를 사용하고 하는 거는 우리 자연 치유력을 자꾸만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에 굉장히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다룰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분이 누구냐면은 히포크라테스. 아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뭐 그 의사의 무슨 뭐 조상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그 했던 그리스의 그 의사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약으로 못 고치면 수술을 하고 수술로 못 고치면은 열로 고쳐라. 그러니까 열을 영어로 이제 fir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로 고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 물론 뭐 옛날에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얘기했어도 다 참고로 해. 열로 고치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겠다 해서 영어로 이제 자세히 크게 이제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또 그 얘기가 많이 돼 있는 것이 바로 열이 몸을 살린다. 뭐 체온 면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방송이나 뭐 책이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 그 의사가 아보도르라고 하는 일본 의사가 쓴 이제 체온 면역력, 마법의 1도, 그 다음에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체온 1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온 36.5도에서 1도만 올려주면은 그 내 몸을 살린다.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체온 1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그 치유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표현된 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정상 체온이 36.5도이다. 그렇지만 1도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00%, 그러니까 5배가 증가하고 1도가 떨어지면은 30%가 내려간다. 자, 1도라고 하는 거는 36.5도에서 1도는 37.5도입니다. 그 다음에 36.5도에서 1도가 떨어지면 35.5도입니다. 자, 1도가 떨어질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건강한 그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고 그러면은 35.5도, 그러니까 1도가 떨어지면은 배설 장애가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35도에서 암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암세포는 36.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부터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5.5도에서 활발하고 35도에서는 암세포가 활성화보다는 우리 말하면 암월드가 됩니다. 암월드.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다 그 암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35도입니다. 지금 이제 33도에서 이제 얼어 죽는다. 이제 동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요즘에는 뭐 얼어 죽는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듣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뭐 거지들이 또 동네에서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얼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얼음으로 꽁꽁 해가지고 죽었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체온이 33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람이 죽는 거를 바로 얼어 죽었다, 동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도에서 그 섭씨 10도가에서 한 100여 명이 동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섭씨 10도인데 100여 명이 얼어 죽을 수가 있나, 그거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얼어 갖고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33도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정지가 돼 갖고 그 사망을 이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36.5도를 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꼭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지키라고 주시는데,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 갖고 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36.5도에서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37도였다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온도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5도, 0.5도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그 체온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체온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역하고 관련인데, 면역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밖에서 그 병균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막을 수 있느냐,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체온을 올렸을 때 면역력이 증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저체온이다. 저체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36.5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재보면은 36.5도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36.5도가 되는 사람이 없고, 전부 36.5도 이하이고, 보통 60세 넘으신 분들은 36도도 안 되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집에 가서 재세요. 집에 가서.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재시든, 지금 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재보세요. 지금 재보시면은 내 온도가.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그 체온 재잖아요. 별 생각 없다고요. 꼭 물어보세요. 몇 도냐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는데 36.5도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이제 질병에 가까운 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체온이 되는 36.5도가 안 되는 원인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김연아인데, 김연아가 36.5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어컨이 뭐 보통 일반적인 에어컨이 아니고 온도를 상당히 낮춘, 어떤 때 보면 지하철 타면은 저 같은 사람이 춥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부 온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추울 정도로. 그 다음에 또 겨울 되면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어느 뭐 회사나 어디 보면은 다 반팔 입고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반팔 입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지금 말씀대로 뭐 시상하거나 또 자율신경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에서 영어로 보면 이제 confus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갑작스레 춥다가 갑작스레 더웠다가 갑작스레 춥다가 막 이러니까 하면서 온도 조절 기능이 자꾸만 망가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운동 부족. 뭐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늦잠 자는 게 아니고 늦게 자는 습관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본적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른들, 특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은 늦게 잘 수가 없습니다. 늦게 자면은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10시부터는 이제 자야겠다 준비하고, 적어도 11시에는 자야. 11시에 자야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이거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가 없고 불빛이 없으면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있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잤습니까? 해 떨어지면은 자야겠다. 해가 몇 시인지 잘 몰라요. 해 떨어지면 자야겠다. 그 다음에 해 뜨면은 일어나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 뭐 밖에서 얘기하면 조물주의 섭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섭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대로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잘 준비하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 뜰 때 예배 참석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워낙 전기가 발달해 있으니까, 불빛이 워낙 좋으니까 잘 생각을 안 해요. 11시 초저녁부터 자느냐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12시 벌써 자냐고, 1시 학생들 보세요. 아마 자녀분들 그럴 거예요. 2시 아직도 눈 뜨고 있어요. 뭐 하는가 보면, 공부하는가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냐? 늦게 자요. 2시, 3시, 심지어는 6시에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늦게 자면 늦게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떤 리듬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고, 그런 우리 피부 얘기할 때도 피부 세포가 재생하는 것이 몇 시부터라고 했어요? 10시부터 2시 사이. 밤 10시부터 2시 사이. 그때는 쉬든지 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서 그 세포 재생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안 자고 그 다음에 밤 늦게까지 있는 사람들 아침에 보면은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유가 피부 재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까지 늦게까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그때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하고 부교감신경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를 못하니까, 넘겨주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혈액하고 온도가 상승하는데, 교감신경만 계속 활성화되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늦게 자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심각한데,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야식에 대해서, 야식 아시죠? 이게 밤에 늦게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잠자는 거하고 야식하고 우리가 암 발생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기도 하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과식하는 겁니다. 과식하는데 왜 체온이 떨어집니까? 과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밥을 많이 먹지 말고 먹을 양의 70%만 먹으라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밥을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한 40%가 소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혈액이 돌지는 않습니다. 혈액이 안 돌으면은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한번 과식했다고 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체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저체온은 몇 도라고요? 36.5도가 안 되는, 36도도 안 되는 그것을 저체온이라는데, 이렇게 과식할 때 피가 다른데,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또 그 다음에는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그림. 기억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습니다. 지난번에 스트레스, 우리 비타민 C 할 때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신 피질 호르몬 이런 얘기를 할 때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스트레스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 그림이 또 보셔야 될 겁니다. 또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만병의 원리다. 자,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그냥 가장 쉽게 말씀하면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바로 혈관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썼는데, 손발이 저리다. 말초순환 장애가 안 되고 손발이 저리고 체온이 떨어지고, 여기에 백혈구 중에 40%를 차지하는 림프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만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여름이니까 그 찬 음식을 먹고 또 찬 음료를 먹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먹고 그렇지만 참 이것이 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또 그 뭐 디저트 무슨 뭐 해가지고 그 빙수가 굉장히 또 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빙수 저도 먹어봐서 알겠지만 너무 차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건강에 온도를 몇 도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는 이제 빙수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특정 상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커피. 지금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물론 어른들도 뭐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치고 냉커피 안 마시고 뜨거워 따뜻한 거로 달라고 하는 보시면은 가서 사진 한번 찍어 오세요. 그럴 정도로 너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냉랭 아이스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요인인데, 이게 여름이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겨울에도 아이스 판매가 그렇게 줄지를 않습니다. 아이스 커피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 체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빙수 같은 경우는 한여름 한때라고 보겠지만 이 아이스 커피라든지 이 아이스티라든지 이런 거는 뭐 겨울 내내도 거의 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남용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약 많이 먹어서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어디 보니까 약사는 뭐 약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약을 먹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치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치료를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낫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평생 먹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생 뭐 그 갑상선약, 그 다음에 뭐 그 고혈압약, 당뇨약, 병원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자연치료를 해가지고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물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이제 우리 영어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참 누구 뵌지 굉장히 좀 뭐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은 뭐 배만 나오면 사장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너무 말로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게 이제 그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언뜻 보면은 이게 배가 나오고 뭐 살찌면은 옆에만 가도 굉장히 뜨끈뜨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지방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가 나온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가 안 되고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계속 악순환입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비만인 사람이 바로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또 배가 나오고. 그래서 혹시 배가 나와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은 체온을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체온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질환이 어떤 질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수족냉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손도 차갑고 또 발도 차갑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그 형제 자매들 관계없이 뭐 그 손 잡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손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손이 시려울 정도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예. 너무 차가워요. 예. 그러고서 악수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너무 차갑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수족 냉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돼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것 같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끝까지 피 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손끝까지 피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특히 손이나 발 멀리 심장에서 멀리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차갑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속되고 또 심하고 아니면은 상처가 나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손끝이라든지 발끝이 썩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고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수족 냉증 환자가 지금 수치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화기관의 이제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제 온도가 체온 자체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혈액순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혈액이 아까 식사를 하면은 혈액의 40%가 소화작용에 의해 동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저체온이 되면은 혈액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다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염증도 생기고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면서 소화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부 비만이 되는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복부의 저체온,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겠죠. 자기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복부를 만져보면 배가 의외로 차갑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라고 그러면은 복부가 저체온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레르기 질환, 알러지 질환에 대해서 알러지 예방과 자연 치료에 대해서 할 때 아토피하고 비염하고 그다음에 천식, 그걸 어떻게 면역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방하고 자연 치료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하는데, 이것도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이제 알러지 질환, 아토피나 비염 같은 경우, 특히 뭐 알러지는 아토피는 그렇지만 비염은 아주 흔한 질환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만 한 비염 환자가 3천만 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염 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도 그렇고 어떻게 자연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겠지만 여성 질환, 특히 생리통 같은 경우, 또 작은 근종, 흔한 게 작은 근종인데 생리통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생리통 어떻게 자연 치료할 건가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복부보다는 이제 더 아랫배 쪽에 아주 차가운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도 우선 온도를 올려주고, 또 지난번에 자연 치료할 때 특히 식초를 식초를 잘 먹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유발한다.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모양은 이제 두통 모양인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 쪽으로도 혈액이 제대로 그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두통의 원인이 돼가지고 머리가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온도를, 그 정상 온도로 체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갑상선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갑상선 저하증, 갑상선 항진증, 그 다음에 갑상선 암. 우리나라가 갑상선 암이 얼마 전부터 엄청나게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암 중에서 1등이고 갑상선 암은 암이라고도 취급 안 할 정도로 너무 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암 예방과 자연 치료할 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갑상선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지금 보통은 이제 잘 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질 때 갑상선 질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설탕을 많이, 그러니까 단 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단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 갑상선 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은 진짜 미역국은 진짜 보기도 싫다. 나는 아기 낳고 나서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미역 보기만 하기 싫다. 그러니까 미역이라든지 그다음 해조류를 전혀 섭취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또 이런 그 질환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워낙 흔하고 워낙 많이 그 환자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그 체온을 올려가지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온도를 1도를 올리는 거는 이제 암 때문입니다. 암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암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암은 흔히들 얘기하는 대로 뭐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암에 걸려도 뭐 웬만하면 다 낫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 제가 많이 옆에서 많이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월드, 뭐 35도 암월드, 암월드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도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는 것을, 이 체열 사진을 보면은 너무 눈에 뚜렷하지 않습니까? 자, 푸른색은 온도가 낮은 거고, 약간 붉은 것이 온도가 높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시기에 약간 녹색이고 푸르스름한 것이 이제 암 환자 사진인데, 사진 보세요. 전체적으로 푸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상인은 붉으래하고, 정상인이 맞고, 우리가 암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체열 사진이 정상 온도로 바뀌면은 암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체온하고 관계는 굉장히 암하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책 제목인데, 체온 1도 올리면, 체온 1도, 이거 책 앞에, 자, 암, 고혈압, 당뇨는 체온 1도를 올려갖고 잡는다. 그래서 체온 1도를 과연 어떻게 올릴 거냐, 체온 1도를 올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체온 1도를 올리면 어떻게 올리는가 보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에서.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올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를 올리면. 자,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또 온도가 높은 데는 암이 생기질 않는다. 심장 암이 생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온도도 높지만 혈액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 잘 되는 데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침범했다 그러면은 그곳에 빨리 면역 물질을 보내갖고 잡아야 되는 부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온도 1도만 올리면은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증가된다. 면역력은 바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은 감기. 뭐하고 관련되냐면 모든 것이 다 감기라든지 그 다음에 암하고 관련돼 있다. 면역력은.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암세포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뿐이 없고 또 감기도 안 걸린다. 면역력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1도 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골다공증 예방이다. 자, 무슨 또 체온하고 골다공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지금대로 혈액을 통해서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동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면 자연적으로 그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골다공증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골다공증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햇볕하고도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자, 햇볕은 무슨 그 관련돼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은 꼭 막아야 된다. 네,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강의를 하고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예. 근데 자외선이 그 중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외선이 다 해로운 것만 아니고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먹어서도 보충할 수 있지만 그 햇볕을 통해서 특히 자외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 장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칼슘이 뼈에 붙을 때 비타민 D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뼈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칼슘, 비타민 D가 잘 이동을 해가지고 뼈에 잘 붙음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 햇볕을 적어도 뭐 20분이고 30분이고 쪼이는데 얼굴은 가리고 자기가 내주고 싶은 부분 가장 여기는 조금 까매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 아니면 뭐 발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 뭐 팔이라든지 해갖고 한 20분만 내면은 하루 양은 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누구는 뭐 10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그 햇볕이 잘 들고 또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은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평상시 그것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멸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햇볕 쬐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이제 반대로 체온 1도만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위염이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위궤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장 기능이 잘 안 돼서 그 변비가 있고 아니면 설사가 있었는데 온도 1도 올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도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1도
그냥 1도 올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 마음 먹어갖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은 두뇌가 좋아진다. 이건 또 무슨 또 두뇌가 좋아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형성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두뇌가 좋아지는 부분은 또 이렇게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지난번에 두뇌가 좋아지는 것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두뇌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몰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시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뇌가 좋아지는 거는 온도 1도로 올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두뇌가 좋아지는 거. 자, 씹는 거. 요즘에는 너무 씹지는 않잖아요. 씹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현미 잡곡밥을 먹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그냥 흰쌀 이렇게 먹으면은 씹을 게 그렇게 많아요? 아니, 먹다 보면 그냥 알아서 막 넘어가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말하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미에다 잡곡에다가 뭐 팥 같은 거 잔뜩 있는 거 입에다 넣고서 오 하는데 다 넘어갑니까? 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넘어가요? 부지런히 씹어야 돼. 부지런히 씹어갖고 해야 겨우 넘어가게끔 돼. 그러니까 이제 씹는 겁니다. 씹을 때 뭐가 있습니까? 침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침에다 또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침에만 10가지 적어도 10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침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잡곡밥을 먹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씹으라는, 많이 씹다 보면 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침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열심히 씹어갖고 침도 같이 먹으라고 한 건데 침은 안 먹고 그냥 줄줄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죽 먹듯이. 그렇기 때문에 죽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침이 충분히 섞여져야 그래서 하는데, 지금 내대로 많이 씹는 거, 많이 씹을 때 이 턱하고 턱 신경하고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바로 두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 많이 씹어. 그래서 안 되면은 뭘 해도 해요? 껌이라도 씹으라. 껌이라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요새 깜빡깜빡해 이러시면은요, 껌 사달라. 껌. 그래서 껌 씹으세요. 그럼 껌 씹으면은 껌 씹는 동작이 이 지금 턱 신경하고 어디하고 연결되면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뇌를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깜빡깜빡이 뭐예요? 반짝반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반짝반짝. 그래서 두뇌가 좋아지고 또 뭐 하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그 허리 아플 때 이 물구나무 속이 비슷한 거 했잖아요. 그죠? 거꾸리 하면은, 그렇다고 거꾸리 한다고 해서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특히 혈압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또 뇌에 이제 뇌동맥이라고 그 무슨 꽈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피가 몰리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코끼리를 웬만큼 한 5분 있고 하면은 피가 머리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기왕 했으니까 하나 더 하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커피예요, 커피. 자, 커피는 사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제가 커피 마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커피를 그걸 넣느냐고 저한테 막 질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커피가 별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가
좋은 점이 7가지, 나쁜 점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아시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누가 줬는지 몰라도 하여간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원두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그거에는 항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두뇌를 좋아지게 하는데, 특히 수리력을 좋아하게 해요. 수학적인 머리를 좋게 해요. 그래서 혹시 돈 셀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세면은 훨씬 더 수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기왕했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뭐 할까요? 바로 걷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칸트라든지 무슨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시계에 무슨 목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걷는다는 걸 위인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걸을 때는 어떤 두뇌가 좋아지냐면 창의력. 그래서 창의적인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걷는 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창의 좋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퀴즈 해갖고 맞히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바록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뇌가 좋아지는 부분도 잘 메모를 하셨다가 자꾸만 자녀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잔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질환을 예방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면역력이 증진된다. 장 면역력은 장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 안에 100쪽의 그 다음에 400종류의 세균이, 그러니까 비피더스균이라든지 좋은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이 어떤 조화에 따라 면역이 70% 내지 80%가 결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토피하고 비염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 면역력이 왜 그러냐면은 장 안에 지난번에 EM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EM이 가장 발효가 잘 되는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36.5도. 우리 몸이에요. 우리 체온하고 같을 때 애우기 쉽게 하는 거예요. 36.5도에서 발효가 상당히 잘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산균이라든지 비피더스 이런 것도 우리 장 안에서 우리 체온하고 유지를 할 때가 가장 발효가 잘 되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잘 활성화되고, 또 그 다음에 유산균이 증가되고 면역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빠지시지 말고 꼭 이 부분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잘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거는 다 하는데 어떻게 온도를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체온 면역력은 이제 원래부터 암을 어떻게 없애느냐, 암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자연 치료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 세포라고 하는 거는 42도, 어떤 분은 42.5도, 어떤 분은 43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42도 정도에서 전멸이 되는 거예요. 전멸. 우리 몸에서 42도만 되면은 암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웬 말씀인가? 42도, 43도, 42.5도에서 전멸이 된다고. 그럼 너무 심플한 치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42.5도를 어떻게 올리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2도까지 올려야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에서 37도, 38도, 39도, 40도, 41도, 42도, 42.5도 되면은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싹 그냥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온 면역력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핵심은 이건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한 거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상세포는 47도까지 올려도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 냉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냉각을 해갖고 그 세포가 죽지 않도록, 아니 온도를 올렸는데 다 죽어버리면은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정상세포는 47도까지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는데, 암세포는 따로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참 다행히 냉각장치가 없어요. 냉각장치가 없어갖고 42도만 넘으면 냉각장치가 없어서 그냥 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신기하고 재밌고 자연치료 중에서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오늘 참 요 앞부분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JTBC 방송을 보니까 이 방송을 하고 있어갖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캡처를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이분의 이제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스토리냐면은 이제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제 온도를 올리면 산다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온도를 올릴까 해가지고 우리 뭐 기왓장 있잖아요. 개왓장이라도 하고 기왓장을 해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데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래갖고 달구면은 그거를 놓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다가 그 이불을 씌우고서 거기다가 배를 대고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 모양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치유가 많이 돼 있다. 물론 뭐 한두 번 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그 어느 부분 자기가 특정한 부분에도 되고 개왓장에다가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담당 PD인가도 한번 거기 해봤더니 보통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는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까 체온 면역력이에요. 온도를 높여서 암세포를 잡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기에는 무슨 자세가 저래 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진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를 뭐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돔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온도를 올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온 사진인데, 여기서 넣고 나와서 바로 체온을 재봤어요. 암 환자인데 재봤더니 몇 도가 나오냐면 39도가 나와요. 39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5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39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암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대로 한 번 해갖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39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서 암세포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사멸시키는 건데, 이제 일본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39도인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치료법이 뭐냐면은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에 고주파를 써갖고 열을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요즘에 이제 기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뭐 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부분에 대고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여기 38.5도에서 42.5도에서 암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열을 가한다고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세포는 47도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주파 온열 치료기라고.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온열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림프 구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부분은 이제 그 암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반신욕입니다. 아마 반신욕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제가 기억하고는 한 7, 8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반신욕을 방송에서 반신욕이 그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반신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중 목욕탕에 가면은 거기 아저씨들이 전부 거기 그 반신욕 하는데 앉아 있어갖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비켜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쭉 앉아 있어가지고 언제 이 유행이 끝나나. 요즘 가면은 앉아 있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 좀 이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이 조금 하면은 막 하겠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유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새겨두셔갖고 반신욕도 유행이 아니고 아니 아직도 반신욕해? 뭐 이러지 마시고 반신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신욕하는 모습인데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두한족열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두한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는 차갑게, 그 다음에 족열, 발은 따뜻하게, 이제 이런 거로 했으면 이제 배꼽 아래가 따뜻하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혈액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는, 체온은 혈액순환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모든 것이 다 혈액순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혈액순환인데 반신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혈액순환을 목욕탕에 가서 목만 내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목욕탕에서 목만 내놓고 있으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5분 이상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반신욕 하는데 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신욕 하는 시간은 30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30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한족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다리 쪽에 뜨겁고 위쪽이 차갑기 때문에 계속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모형이라든지 이제 반신욕하는 이제 모형이 생겼는데, 반신욕의 이제 효능을 보면은 온도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온도를 너무 낮게 38도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38도에 갖고는 그렇게 효과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하는데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42도에서 43도, 그래서 30분 정도, 그 정도 돼야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도 훨씬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액 상승이 되고 신진대사가 되고 피부 미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신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신욕은 그래도 욕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것만큼 효과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족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욕은 그래도 좀 하기가 좀 쉬운데, 족욕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효과는 없어도 우리가 보통 그 발에 여러 가지 우유도 있고 갑상선도 있고 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소판이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극만 많이 줘도 반신욕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그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40도에서 42도, 그 다음에 30분이고, 저희가 반신욕 할 때나 족욕할 때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EM을 우리가 한 컵 정도를 넣고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 상승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리 부종이라든지 저림 치료, 그 다음에 먼저 그 통증할 때 족저 근막염이라는 것이 있어. 그거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않습니다. 그렇지만 족욕을 잘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금방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족저 근막염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신욕하기 힘들으면 최소한 도 족욕이라도 하고, 나는 족욕도 힘들다, 족욕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수욕이 있습니다. 수욕.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나오지 마십시오. 자, 수욕은 손만 담급니다. 정 안 되면 손이라도 따뜻한 데다가, 똑같은 온도지만 따뜻한 데 당기면, 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도, 손도 우리 그 몸 전체에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이라도 자극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손도 굉장히 우리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찜질방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눈이 좀 밝아졌습니다. 찜질방. 세상에, 교회에서 찜질방 얘기도 듣고 참, 아마 여태까지 교회 몇십 년 다니셨어도 교회에서 찜질방에 대해서 설명 듣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자, 찜질방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체온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가보시면은, 뭐 안 가보신 분이 들으겠지만, 뭐 황토방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방도 있고, 보석방도 있고, 제가 보석방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방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찜질방 어디가 좋냐고 하면은, 저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그 아주머니들이 다니면서, 야, 어디 좋더라, 이렇게 되지. 어디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 온도도 별로 높지 않은데 땀이 많이 나. 바로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한 60도 정도, 65도나 60도 정도 되는데도 땀이 굉장히 잘 난다든지, 그 다음에 가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찜질방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은 땀이 잘 나고, 그 다음에 냄새가 없어야 돼요. 아주 어디 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뭐 숯이 있잖아요. 숯으로 하는 데는 잘못하면은 일산화탄소, 옛날에 우리 연탄 가스 같이 일산화탄소가 생겨갖고, 찜질방 갔다가 그냥 전부 단체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이러면 아주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가 새 돌아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생각보다 찜질방이 그 체온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찜질방 가보면은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그 나와서 체온을 재봐하는데, 그것이 한 번 갔다가 왔다고 해서 암세포가 싹 없어져서, 그런 찜질방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제 충청남도 이제 공주 있잖아요. 공주에 무슨 녹주 맥반석인가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뭐 지금도 있겠는데, 있는지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갑사 가는 쪽에 녹주 맥반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갖고, 거기에 뭐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서 뭐 저보고 꼭 좀 가서 한번 좀 그 봐달라고 해서 한번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 뭐 거기 무슨 총장님도 오시고 뭐 한다고 해갖고 이제 가봤는데, 물론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효과가 좋냐면은,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아주 거기 와서 상주하고 살아요. 상주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혹시 뭐 요 근처에 찜질방 좋다고서 짐 다 싸들고 거기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거기 교통도 불편하니까 거기서 아주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이 우리가 36.5도인데 일시적으로 39도까지 올렸다고 그래갖고 39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되는 게 아니고
39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6도 아니면 암 환자들이니까 35점 몇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은 뭐야? 암세포가 조금씩 없어요. 암세포가 100만 개인데 10만 개씩 없어지면 열흘이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암 환자들 그 치료하는 분들하고 전부 이제 인터뷰 비슷하게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보통은 뭐 하여간 1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여기서 한 1년 정도 뭐 고참 저분이 고참이라고 하고 뭐 1년 정도 거기서 1개월 있었다 그러면 명함도 못 내버려요.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집에서도 반신욕한다, 족욕한다 한두 번 해보고서 체온이 안 올라간다. 우리 장로님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절대로 그게 아니고 온도가 그 1도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 온도를 지금 35.5도 내 체온이 지금 35.5도다. 이거는 암 월드에 가까운 온도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온도라고. 근데 그게 36.5도로 1도 올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로 족욕도 해야 되고 반신욕도 해야 되고 아까 다 찜질방도 가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 온도가 딱 그 평상 온도로 36.5도 아니면 37도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상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상한 부분이 전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녹주 맥반석 있는 데가 효과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동네라도 괜찮은 데 있으면은 자기 몸이 진짜 안 좋다고 그러면은 좀 노력해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한 달 티켓 끊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녀야 온도가 1도 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대로 제가 왜 황토방 봤냐면은 황토방, 소금방, 뭐 보석방 했는데 이런 소금방, 보석방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석방 열만 열심히 나지 땀도 안 나고 그냥 아주 그냥 힘만 들게 만드는 데 있어요. 혹시 그런 데 가보셨어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닌데 땀도 안 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를 말하면 찜질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이게 안에만 막 그럴듯하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했어요. 자, 황토, 맥반석, 게르마늄, 토르말린, 흑음모, 견음모, 천수시인데 이게 뭐 기억하기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황토방은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토방 가장 편한 대로 황토방에 가셔서 그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이거는 역할 자체가 탈취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것을 잘 선택하면은 체온을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 중에서 이제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 운동. 그래서 그 중에서 허벅지. 제 사진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서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허리에 근육이 허리 이하에 70%가 있기 때문에 그 허벅지가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도 하지만 걷는 거 또 등산 이런 걸 많이 하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지는데 이래 가지고 그 70%를 차지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아령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윗부분인데 나머지 30%를 보충하는데 어쨌든 간에 근육이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체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근육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초대사량 있잖아요.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해도 소비되는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근육량에. 그래서 우리가 체온 1도만 올려도 기초대사량이 12%가 상승된다. 12%가 상승된다. 그래서 근육 올리면은 체온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한데 근육 그 강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는 것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뭐 아령이라든지 헬스장에 가서 좀 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뭐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근육이 막 그 뭐 얘기 안 해도 활발하지만 이제 나이가 50 넘어서 60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근육이 확 줄어가지고 이제 60 넘고 70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걸을 때 자꾸만 넘어진다든지 균형을 잘 못 잡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 제대로.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다 그쪽에 근육이 그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근육은 뭐 연세 관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하여간 근육을 조금 더 그 소실되지 않도록. 하여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누워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워 있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걸어. 자꾸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자꾸만 차만 타려고 하지 말고 자가용만 타려고 하지 말고 지하철 타면은 계단도 좀 올라가잖아요. 자꾸만 거기 또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시지 말고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계단 좀 올라가고 또 조금 괜찮으면 계단을 두 개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근육이 또 조금 틀려지거든요. 하나 가는 거고 두 개 하는 거. 그래서 두 개도 한번 해보고 좀 그 다리가 좀 롱다리이신 분은 세 개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갖고 자꾸만 근육을 좀 발달시키는 이제 그런 습관을 자꾸만 길러드리면은 그게 자꾸만 체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대로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다가 아령을 놓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걷기하고 달리기에는 이제 걷는 것도 다리에 자극을 주고 해갖고 혈액 순환을 촉진을 시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걷는 부분 또 그 근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체온을 상승시키는 이제 음식은 뭔가?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제가 그 화산을 보여드렸습니다. 화산. 이게 왜 또 화산이야? 먹는 거 나오는데. 화산을 이렇게 눈여겨 보십시오. 화산을. 자, 화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어디야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유황을 캐는 화산지대에서 유황을 캐. 일본 가도 그 온천지대 가보면 막 유황이 있지 않습니까? 유황 맛있게 생겼다고 드시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유황은 독입니다. 그래서 유황은 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황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유황이 독인 것만큼 유황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유황오리 있지 않습니까? 유황오리. 귀엽게 생겼지 않습니까? 유황오리. 유황을 먹어서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황오리인데 뭐 유황오리가 옛날에 뭐 허준 무슨 드라마 할 때도 뭐 유황오리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유황을 직접 먹으면 독이 같고 그걸 뭐 사약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쁜 유황 그러니까 오리가 유황을 먹은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면은 그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 그 밖에 나가서 보면 막 간판에 유황오리 고깃집 뭐 이거잖아요. 근데 거의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약은 아닙니다. 약은 진짜 제대로 먹인 그 유황 실제로 제대로 먹인 그 유황오리는 먹이다가 반은 죽어요. 그 유황. 그러니까 유황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오리고 하나는 돼지인데 돼지는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갖고 돼지는 먹다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이는데 유황만은 오리를 그렇게 먹이는데 제대로 먹이다가 한 반 정도는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러니까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 정도로 유황이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하지만 그 그러니까 소화시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유기라고 해서 올게닉이라고 하죠. 올게닉 그 유황이 설퍼라고 해갖고 아주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유황오리를 잘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논산 쪽에 그 유황 달걀 있잖아요. 유황 그 계란. 그게 너무 그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랬는데 한 알에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란 알에. 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싼가. 그래서 가서 구경 갔더니 거기서 선뜻 10개를 저보고 사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부담스러워갖고 굉장히 혼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올게닉 상태로 간접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유황오리 고기나 유황오리 계란은 비싸서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생강 흔하잖아요, 그죠? 생강은 생강 차나 생강 효소나 이렇게 그 먹을 수가 있는데, 먹어갖고 좀 그 맵든지 먹어갖고 조금 하여간 뭐 자극이 심한 경우는 유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물 통해서 아니면 식물을 통해서 이게 올게닉 유기화된 거는 굉장히 약이 되는 거예요. 또 몸의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생강이잖아요. 생강 먹으면 어때요? 열이 나잖아요. 갑자기 여기 막 열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 유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늘. 좋다고 하는 건 다 그래요. 자, 마늘도 굉장히 맵고 그렇지만 마늘도 마찬가지로 그 항암 그 식품으로 아주 유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늘 효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소화도 하고 감기는 뭐 알러지, 해독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계피 있잖아요, 그죠? 계피는 지난번에 조금 언급했었는데 EM 할 때 계피를 10% 정도 넣으면은 뭐 모기라든지 해충을 예방할 수 있다. 바로 계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계피차를 드시든지 하고 너무 빨리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솔잎이에요. 솔잎 아시죠? 예? 솔잎.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솔잎이에요. 솔잎도 마찬가지예요. 솔잎이 또 유난히 그 유황을 많이 그러니까 흡수해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걸 많이 흡수해갖고 저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황을 추출할 때 솔잎에서 추출해요. 자, 그래서 솔잎은 뭐예요? 솔잎차가 있고 솔잎 효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뭘까요? 송편할 때 솔잎을 저도 궁금했어요, 옛날에. 왜 송편할 때 솔잎을 넣을까? 권사님 아셨어요? 예. 뭐 향도 그렇지만 우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잎에 있는 그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퍼, 그 유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방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솔잎을 넣고 한 거는 오래 보관해도, 옛날에는 뭐 보관을 못 했잖아요. 냉장고에도 조금 오래 보관해도 잘 쉬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물론 소나무에 여러 가지 그 병충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농약, 그런 여러 가지 약을 치기 때문에 솔잎 함부로 따서 그 송편에다 집어넣으면은 맛있게 드시기 전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솔잎인데, 바로 솔잎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잎을 깨끗한 거를 딸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솔잎을 가지고 솔잎차나 여러 가지 하면은 그 체온 올리는 데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쑥이 있죠. 네, 쑥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쑥즙도 있고 쑥뜸도 있어요. 그래서 쑥뜸 자체도 우리를 말하면 이제 한의에서 혈액순환과 또 기순환을 도와주는, 체온을 올려갖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쑥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 중에 무, 대파, 부추, 양배추, 고추, 양파, 인삼. 자, 지금 쭉 보면은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이 다 나왔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항암, 이제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다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건강에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체온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 뭔가라 하는 거를 저희 이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대 과일이 있어요. 열대 과일은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대는 덥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 망고, 귤, 뭐 키위, 레몬 같은 경우는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우 찜질방에서 힘들어서 올려놨는데 바나나 하나 먹고서 체온 떨어졌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때 너무 열대 과일 많이 먹으면은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먹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거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몸이 따뜻해 건강하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그래서 평소 체온 36.5도에서 1도만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 저하되고 신진대사가 12% 낮아지고 체내 효소가 50% 효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몸에 효소가 300만 개가 된다. 효소 조효소 합해서 300만 개 돼. 이것이 50% 저하된다니까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1도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참 2번에 걸쳐 갖고 참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보면은 참 오순절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마 제가 첫날인가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한 1962년도 그때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간염 때문에 목사님께 삼각산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안수기도를 받지 못했으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난 건강 세미나를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 무릎에 누워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손이 뜨거운지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그냥 너무 뜨겁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고서 안수기도 끝나고서 다시 점검을 했는데 완전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뜨거운 거라는 게 뭔가를 하면서 요번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성령의 뜨거운 것이 나를 치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지킬 거는 다 지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병도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